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주말 특별판입니다. 오늘은 미국 역사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랜만에 잡지사를 찾아와 주신 분인데요. 미국 샌디에이고 시립대학 사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현재 전남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이신 미국사 전문가 김봉중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거의 2년 반 만에 뵙는 거더라고요. 예. 그렇게 시간이 빨리 시간이 갔나요? 진짜 빠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야, 뭐 죽지 않고 살았죠. 건강해 보이셔서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제가 뭐 책을 쓰셨다는 얘기는 종종 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메리카 인사이드라는 책을 이제 교수님께서 출간하셨습니다. 역사를 알면 미국의 속내가 보인다라는 문구도 참 인상적인데, 자 오늘은 이 책을 길잡이 삼아서 미국의 역사 그리고 미국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은 어떻게 패권국이 되었는가 저희가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뭐 미국이 제1의 패권국이고 초강대국이라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됐는데, 뭐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미국도 처음부터 강대국으로 시작하진 않았겠죠, 교수님? 뭐 그렇죠. 뭐 뜬금없는 얘기지만 지금 미국 국기를 보면은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성조기. 예, 13개 가로에 13개 줄은 미국 연방의 모태가 되는 13개의 줄을 상징하고, 이제 왼쪽에 네모 박스에 이제 별이 새겨져 있죠. 13개에서 지금 50개잖아요. 예, 그거 보면 미국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리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평소에 예.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별이 빛나는 국기, 그래서 우리가 성조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편집장님은 미국 성조기를 보면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저거 어떻게 별 개수 언제 다 세서 그리지?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그리라고 할 텐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그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이 성조기를 보면은 긍지,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죠. 13개에서 50개로 이게 확장돼요. 또 미국이 초강대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는 것이 병인지, 미국의 성조기를 보면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서사가 보이시는군요. 예. 그래서 특히 미국 초기사를 보면은 사실 냉정하면 미국은 연방국이잖아요. 그래서 13개가 모태가 돼서 연방을 꾸렸는데, 네. 스테이트를 우리가 주로 번역하지만 그 당시 스테이트는 국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13개 서로 다른 국가 아닌 국가가 연방체를 꾸리고 유지한다는 것이 어디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남북 전쟁, 근대사 최악의 내전이 이제 발발을 했죠. 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부활해서 지금의 미국을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의 미국을 보면은 믿기 힘들 것이다. 믿기 힘들 것이다. 미국은 이게 거대한 연방과 다인족, 다민족, 다문화의 실험실 같은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큰 연방이 이 정도로 또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는 아마 세계 역사에서 극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네. 어떻든 독립 후 거의 1세기 동안 미국은 세계 질서의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변두리에 있었다. 그렇죠. 뭐 다양성이 뭐 미국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서로 다른 연방, 서로 다른 국가가 뭉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신생국 미국이, 변두리에 있던 미국이 세계 강국으로 거듭난 계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예, 출발점을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이제 학자들이나 뭐 미국의 교과서에서는 19세기 후반에 그 남북 전쟁 이후에 급격한 산업화를 중심으로 미국이 이제 세계 강국으로 이제 거듭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네. 그래서 우선 남북 전쟁부터 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남북 전쟁도 시작점이라기보다는 촉매 혹은 전환점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뭐 총기, 탄약, 기계, 금속 등 이제 군수 산업이 이제 활황을 이루게 되죠. 특히 철도, 이 철강 산업이 붐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남북 전쟁이 발발한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한데, 남북 전쟁이 발발하기 5년 전에 1856년에 영국의 헨리 베서머가 이 강철 제조 기술을 사실 발명을 하죠. 그래서 순도 높은
이 질 좋은 강철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남북 전쟁 5년 전에요. 5년 전입니다. 예, 예, 예. 1856년. 네. 이제 그걸 이제 앤드류 카네기 철강왕 유명하잖아요. 예. 앤드류 카네기가 이 배선모 공법을 그대로 도입해서 1873년에 제철소를 미국에서 건립을 합니다. 네. 주로 이제 철도용 강철 이 레일을 많이 제작을 했죠. 예. 또 하나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 게 1848년에 미국 문명사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발명한데 184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됩니다.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골드 러시가 시작이 되고 결국은 이제 미국의 대륙이 확장이 되면서 철도가 대륙 횡단 철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는 뭐 대부분의 산업화 국가들이 그렇지만 산업화의 동맥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경우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카네기가 1892년에 카네기 철강 회사를 설립할 때는 이미 영국을 철강에서 앞섭니다. 어. 그것뿐만 아니라 1959년에 미국에서 석유가 발견돼요. 아, 많은 예.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얘기인데 석유가 최초로 사람이 쓸 수 있는 일상에 쓸 수 있는 석유가 이제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1859년에 발견이 되고 예. 유명한 록펠러가 1870년에 석유 회사를 미국에서 차리죠. 음. 그것뿐입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예. 전기. 전기도 토마스 에디슨이 에디슨이구나. 토마스 에디슨이 1879년에 실용적인 백열 전구를 개발을 하죠.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이런 폭발적인 산업화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군사력 강화로 갈 그렇겠죠. 수밖에 예. 없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국이 유럽 제국주의 경쟁에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19세기 후반의 산업화는 제국주의 국가의 출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미국이 훗날에 이게 초강대기 위해서 체력을 키우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철강, 석유, 전기 이런 것들을 토대로 군사력을 키우고 좀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맞습니다. 다졌다. 네, 이렇게 정확합니다.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렸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결정적인 사건은 역시나 전쟁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1898년 미국이 스페인과 전쟁합니다. 스페인과 예. 미국의 전쟁. 스페인이 국가의 그 위력이 많이 후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이게 왕년의 제국주의의 상징인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고 대승을 거두죠. 미국이. 네, 그래서 미국이 결과론적으로 제국의 기지개를 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1898년 미국과 스페인 전쟁. 예. 서인도주의 쿠바, 부에토리코를 차지하게 되고 태평양에서는 괌과 필리핀을 미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예. 또 전쟁 중에 하와이도 미국의 영토가 되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미국이 작정하고 스페인과 전쟁에서 제국주의 반열에 들어왔구나. 그렇게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반제국주의 여론도 미국 내에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 미국의 갈 길은 아니다. 우리가 유럽에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 예. 네, 그런 여론이 강했죠. 사실 필리핀 합병을 놓고 미국 스페인 전쟁 이후에 아주 치열한 그 제국주의 논쟁이 의회에서 벌어집니다. 또 필리핀을 합병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습니다. 미국의 여론도 이제 나눠지죠. 예. 그때 반제국주의 여론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필리핀 합병이 통과가 됩니다. 한 표 차이였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사실 미소 전쟁, 미국 스페인 전쟁의 배경만 보더라도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것처럼 제국주의 팽창론에 근거해서 미국이 전쟁을 벌였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인본주의적인 동기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식민지 압제로부터 쿠바를 우리가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그 명분도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래도 그 밑바탕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네. 그래서 급속한 산업화에 이제 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예. 특히 1893년에 공황이 닥칩니다. 그래서 경황을 겪고 나면서 우리도 싼 원자재를 수입해서 또 대파할 수 있는 그런 이 식민지가 필요하지 않나. 시장이 필요하다. 그런 여론이 팽배했을 때 1898년 미국이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반제국주의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미국 스페인 전쟁을 계기로 좀 미국이 세계 무대로 팽창해 나가는 그런 흐름은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미국을 본격적인 강대국으로 끌어올린 사건 역시도 전쟁, 바로 1차 세계대전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또 전쟁입니다. 1차 세계대전. 예. 근데 편집장님이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신 끌어올린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네. 상당히 그 내공이 있는 표현입니다. 무슨 그렇습니까? 얘기냐면은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네. 능동적으로 미국이 나서는 게 아니고 약간 수동적으로 끌어올렸다는 딸려 올라온. 예,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정확한 시각입니다. 보통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참전 내막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미국은 고립주의를 표방하죠. 그래서 고립주의, 예. 끼지 않겠다. 예. 어. 1914년에 전쟁이 발발했지만 미국은 우리 참전 않겠다. 그리고 1916년 2년 뒤에 미국은 중간선거는 미국 그 위드로 윌슨 대통령이 재선을 앞뒀습니다. 예. 그때 윌슨이 이제 재선을 선거 기간에 표방했던 게 철저한 고립주의입니다. 그때 윌슨은 민주당이 내세웠던 슬로건이 네. He kept us out of war. 그러니까 he라는 것은 윌슨이잖아요. 예. 윌슨이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 개입되지 않게 노력했다. 이게 이제 먹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윌슨이 뭐 꼭 그것 때문만 아니지만 윌슨이 재선에 성공합니다. 근데 불과 몇 달 만에 1917년 초에 네. 독일이 도발해요. 독일이 그 유명한 미국을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선포합니다. 유보트.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전쟁이 길어질 거 아니야. 서부 유럽 전선에서.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건너오는 군수 물자만 딱 막아버리면은 이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독일 군부 내에서 착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이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선포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미국의 기본적인 원칙은 자유무역입니다. 또 자유무역으로 미국이 그동안에 성장했는데 그렇지.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뭐 한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결국 4월 예. 4월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고 슬로건은 뭐 세계 민주주의를 안전하기 위해 우리가 참전한다 이렇게 했고 네. 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참전하면서 유명한 14개 조항을 선언하죠. 이제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 이걸 이제 크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사실 14개 조항의 이 중요한 부분은 결국 자유무역이에요. 자유무역이 핵심이군요. 자유무역, 자유외교, 네. 예, 그리고 투명하게 이게 그 외교나 국내 문제를 우리가 공개하자. 그래야만 이런 세계 전쟁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다. 이게 사실 14개 조항의 핵심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은 미국을 국제 질서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전쟁이죠. 예. 특히 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경제적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때 미국이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경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전쟁이 전환점이긴 한데 사실 이전에는 무역과 금융에서 영국이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갑이고 미국이 을이었습니다. 예. 영국의 눈치를 많이 미국이 봐야 됐죠. 네.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 중에 이제 미국으로는부터 전쟁 물자 또 자금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 미국 하면은 철강, 석탄, 석유, 그렇죠. 그다음에 총대포 같은 무기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게 사실 식량 자원도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가 예. 군수 물자를 얘기할 때 총대포만 얘기하는데 사실 농산물, 식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나라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래서 사실 미국의 농가가 이 전쟁 특수를 얻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결국 전쟁은 돈의 전쟁이잖아요. 사실 네. 쩐의 전쟁이죠. 전쟁이죠. 예. 그래서 전쟁 중에 이제 미국이 이제 이렇게 식량이나 무기를 대여하면서 이제 화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영국이라든지 그 전쟁 중에 있던 화폐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금으로 받습니다. 실물 자산으로. 예.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이 최대 큰 보유국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유럽은 복구를 위해서 미국에 더 의존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결정적으로 1차 세계대전 중과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이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가게 되고 예. 이제는 먼 런던이나 뭐 파리나 프랑크푸르트 이런 게 이게 금융의 메카가 아니고 드디어 뉴욕이 세계 금융의 메카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만 본다면 1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이 이미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났을 때는 경제적으로는 이미 뭐 최강대국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재미를 봤던 미국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도 미국이 참전을 꺼린 거라고 하던데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 최근에 트럼프의 그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와 이게 그 중복되는 부분이라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예. 민감한 부분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시대를 미국 교과서에서는 환멸의 시대라고 그래요. Age of Disillusion. 뭐에 대한 환멸이란- 환멸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전쟁 괜히 우리가 참전했다. 사상자도 우리가- 많이 나오고. 예, 미국이 유럽 사람 서유럽의 농간에 이렇게 빠져들어서 필요 없는 전쟁을 치렀고 희생만 치렀다. 그래서 해이론이 굉장히 팽배하게 됩니다. 네. 결정적인 배경은 전쟁을 마무리한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불만 이게 이제 환멸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민족 자결주의라든지 식민주의 청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결국 서유럽 국가들이 서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독일의 식민지만 나눠 가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 서유럽 제국주의의 들러리 역할만 했다. 그래서 우리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얘기했던 먼로 독트린 이 고립주의가 우리의 맞는 원칙이네. 유럽에 안 개입 안 하겠다. 예, 그게 맞는 원칙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예. 다시는 유럽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고립주의가 그때 등장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미국의 그 아메리카 퍼스트 운동이 이제 이게 팽배하게 되는데 그때 미국 우선주의라는 표현이 나온 그때 거예요. 아메리카 퍼스트 퍼스트가? 운동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지금의 트럼프의 미국 예. 우선주의와 헷갈리면 안 되는데 네네. 약간 결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메리카 퍼스트는 유럽과 거리를 두는 게 미국의 가치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트럼프의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는 뭐 가치하고 상관없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패권을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미국 우선주의로 가야 된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개념이네요. 말만 똑같이. 예. 그리고 이제 1939년 이제 9월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예. 그때도 미국은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를 표방합니다. 네. 1940년에는 미국 우선주의 위원회까지 창설이 돼요. 아메리카 퍼스트 커미티가 창설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이 지부가 무려 450개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고립주의 정서가 팽배하게 됩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번엔 우리 절대 끼지 마. 껴봤자 우리만 피해야. 절대 전쟁에 관여를 안 했던 미국인데 아시다시피 참전을 결국 했잖아요. 그렇죠. 왜 한 겁니까? 예. 뭐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결국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의 영토인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습했죠. 일본이 도발합니다. 예.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날을 치욕의 날로 선포했고 일본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또 동시에 일본의 동맹국인 독일과 이태리에도 동시에 이제 선전포고를 해서 이제 미국이 참전하면서 세계 대전은 그야말로 본격적인 세계 대전이 되죠. 네. 그런데 그 진주만 공습 이전의 상황을 보면은 예. 그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급속히 냉각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요. 1931년에 일본이 만주를 침공하잖아요. 예. 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1940년에는 북베트남을 침공해요. 그리고 1941년에는 남베트남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이제 놀란 게 되죠. 예. 바로 옆에는 미국의 식민지인 필리핀이 있잖아요. 그런 그래서 있었구나. 미국은 미국 내 일본 자산을 동결해 버리고 대일 석유 수출을 사실상 차단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음모론자들은 프랭클린 로스벨트 대통령이 전쟁에 참여하고는 싶은데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으로 일본을 꼬드겨서 일본으로 하여금 도발하게 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다. 아. 이렇게 이제 음모론을 펴기도 하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먼저 미끼를 던졌고 그렇죠. 일본이 그게 물었다는 진주만 얘기예요. 공습으로 네. 이어졌다. 네. 이거 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고 뭐 이제 음모론입니까? 한동안 네. 그런 이론이 이제 팽배했고 지금도 이제 그 기밀 문서 자료를 보면은 또 그렇게 해석할 부분도 또 있기는 있어요. 여지는 또 있군요. 예, 여지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일본이 도발했고 미국이 대응을 한 거죠. 흥미로운 주장이네요.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 그럼 미국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바꾸게 됩니까? 1차 세계대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미국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전환점이 되죠. 일단 대공황을 벗어났잖아요. 대공황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늘어났는데 네. 이제 막또한 군수물자. 무기 팔아요. 사실 네. 그때 미국의 그 산업화를 민주주의 무기고라고 했습니다. 아. 어마어마한 이제 공장이 돌아가면서 대공황을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세계의 최대 산업 생산국이 돼요. 그 당시 세계 생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으니 그래요. 상상이 갑니까? 예. 자동차는 무려 80%를 장악을 합니다. 세계 80%를. 예. 와. 지금이 만에 한 10%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엄청난데. 원자폭탄 개발하잖아요. 예. 그리고 원자력이라든지 레이더, 제트 엔진, 의학, 컴퓨터 등 이런 과학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일본이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을 지금의 패권 국가로 만들어준 셈이잖아요. 미국은 참전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일본이 도발해서 그렇죠. 진주만 공습으로 결과론적으로 미국이 이제 세계 최강국이 되는 패권 국가로 만들어준 셈이죠. 그렇죠. 예. 이제 확대 해석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예. 이게 이제 미국과 일본과의 흥미로운 역사인데 사실 1853년에 미국이 일본을 개항했잖아요. 그래서 세계 무대, 적어도 태평양에 이제 일본이 강국으로 등장했는데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이제 미국을 세계 패권 국가로 만들어줍니다. 미국은 일본을 세계의 문을 열어줬고 일본한테. 예. 일본은 미국을 제1의 패권국으로 만들어줬다.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전쟁이 끝나기도 전인 1944년에 미국이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준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브레턴 우즈 체제. 뭐 용어 자체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 브레튼 우즈 체제는 한마디로 전후 세계 통화 금융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한 체제입니다. 대공황을 겪었잖아요. 또 네. 대공황의 여파로 이런저런 유럽의 경제가 무너지고 또 결국은 히틀러가 등장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많은 나라들은 우리가 이 고리를 이번에 끊어야 된다. 그래서 또 전쟁 이후에 또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절박감 속에서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44년에 미국의 뉴햄프셔의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44개국 대표가 이제 회동을 합니다. 여기서 나왔던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제통화기금 IMF, 그리고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지금의 세계은행의 전신이죠. 세계은행이고. 예. IMF랑 세계은행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이제 IMF는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큰 역할은 국제수지 적자국의 단기 외환자금을 지원하죠. 그래서 국제금융 소방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1930년대 대공황 위기를 미국이 경험을 했고 또 전 세계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환 위기가 오면은 이제 각 국가마다 수입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이제 세계 무역을 위축시켜 버리죠. 그래서 그런 이게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국제수지 적자국에 우리가 단기 외환 자금을 수혈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창립이 된 게 IMF고 IBRD는 처음에는 유럽 재건이 목표였습니다. 유럽 재건. 근데 이후에 개발도상국 경제 지원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도로나 철도, 발전소, 댐 이런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해서 빈곤 감소와 경제 성장을 지원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것은 IBRD는 세계 경제의 건설 은행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요약하자면은 IMF는
장기 금융 위기를 지나는 소방관이라면 네. 이 IBR들은 장기 대출로 개발도상국의 생산 능력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죠. 장기 대출의 개념. 예. 예, 이해가 잘 되네요.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된 것도 이때인 거죠. 그랬죠. 그때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달러의 가치를 이제 금에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 1온스를 35달러로 정하죠. 미국 35달러 그럼 정하고. 1온스를 미국 달러 35달러로. 예. 그리고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다시 달러의 환율을 연동시킵니다. 금과 달러를 묶고 달러랑 다른 나라 통화를 묶고.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 달러가 금을 보조하는 이제 기축 통화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은 달러를 거치면 금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네. 예, 그런 시스템인데 이 기축 통화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국제 통화가 생길 뻔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얘기인데 예. 이 이제 대표자들 중에 이제 미국 대표자들도 중요하지만 영국도 그동안에 세계 질서를 주도했잖아요. 예. 그래서 영국 대표 중에 한 명이 유명한 경제학자 존 M 케인스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케인스. 예. 그래서 케인즈는 미국 달러나 영국 파운드화가 이렇게 특정한 나라의 화폐가 이게 주축 통화가 되면 네. 기축 통화가 되면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방코르라는 새로운 국제 통화를 만들 것을 제안을 해요. 예, 예, 예. 그 화폐 명칭이 방코르입니다. 달러도 아니고 파운드도 아니고 네네. 이게 모든 나라가 통화할 없던 수 있는, 돈이죠. 예, 세상에 없던 방코르. 돈.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 케인스는 이제 국가주도 경제학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사실 미국 뉴딜 정책의 그 핵심적인 이론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예, 예. 그리고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굉장히 좋아했던 경제학자죠. 근데 그의 경제학과 국제 통화 구성은 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네. 그도 영국인이잖아요. 영국인이죠. 예. 그렇죠. 예. 그게 중요했겠죠. 예. 그래서 미국이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일 아니요. 리가 예, 없죠. 예. 미국이 세계 최대 금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세계 산업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그러는데 달러를 놔두고 뭐 이상한 그 방코르라는 그 국제 통화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결국은 달러와 금이 연동된 체제가 실질적으로 금융 안정과 질서를 구축할 것으로 이제 설득이 돼서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는 것입니다. 달러를 중심으로 세계의 금융 질서가 재편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를 만들었다고 해도 지금 이제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유럽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 새로운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또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시대적인 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냉전 체제의 등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전후 자본주의의 대장인 미국과 공산주의 대장인 소련과의 대결은 이제 숙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는 연합국이었잖아요. 그런데 히틀러라는 공동의 적을 대처하기 위해서 연합국이었는데 이제 히틀러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는 다시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 그렇죠. 예. 대결로 압축이 됩니다. 사실 브레튼 우즈 체제 회의에 소련도 대표자를 보내요. 예, 예. 그렇지만 체제에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치를 챘죠. 이게 미국 주도로 그렇죠. 미국 예.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로 가는구나 해서 누구 좋으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불만과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체제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으로 표해가 된 유럽의 재건이 사실 브레튼 우즈가 성공할 것인가 말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게 토대가 되죠. 예. 그래서 1947년 6월에 네. 그 유명한 마셜 플랜이 발족이 됩니다. 원래는 공식 명칭이 유럽 부흥 계획이죠. 유럽 부흥 계획. 계획. 예. 그래서 원래는 또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했지만은 소련의 압박과 위협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눈치를 보고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상 서유럽 원조 정책으로 이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예. 그 당시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네. 결국은 본심은 그 유서유럽 경제가 무너지면 공산주의가 준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소련이 주동하는 세계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서유럽 경제를 이렇게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게
마셜 플랜. 플랜의 네.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네. 배경이죠. 대성공을 거둡니다. 아. 예, 그래서 일종의 경제 구원군으로서의 그 마셜 플랜이 대성공을 거두고 여기에 이제 혜택을 받았던 나라가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예. 나라들이 큰 수혜를 받게 되죠. 이제는 좀 확실히 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정해진 느낌입니다. 근데 미국이 물론 이제 전쟁으로 흥하기도 했지만 전쟁으로 위기를 맞기도 한다는데요. 다름 아닌 베트남 전쟁 때문에 달러가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고요. 네. 이게 꼭 베트남 전쟁만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외교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이 대단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미국이 막대한 좀비를 전쟁 비용을 지출하게 되죠. 예. 국내로는 그 당시 대통령 린든 존슨이 Great Society 위대한 사회라는 그 슬로건으로 사실은 이제 복지 정책이에요. 네. 그래서 복지로도 지출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로는 이 복지 지출이 급증이 되고 국외로는 전쟁 그 전비가 지출이 많아지면서 나라 곳간이 비겠네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인플레이션이 오잖아요. 무역 네. 적자가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상황을 보고 더 늦기 전에 달러를 금으로 빨리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달러 불안하니까 예, 금을 빨리 금으로, 확보하자. 그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 내 금 보유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예. 그래서 금으로 태환할 수 있는 달러의 한계치가 서서히 넘어지게 미국이 됩니다. 금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죠. 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자 그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폭탄 선언을 해요. 네.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1971년 닉슨 쇼크라 그럽니다. 더 이상 미국은 달러로 이게 금을 바꾸지 않겠다.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계는 고정 환율에서 이제 변동 환율로 바뀌게 되죠. 요때부터구나. 예. 우리가 지금 원달러 환율 수시로 매일 체크해야 되는 게 요때부터였군요. 닉슨 쇼크 때문입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달러가 그렇다고 기축 통화의 지위를 잃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달러는 이 닉슨 쇼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위치를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뭐 미국은 경제 대국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달러만한 화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화폐가 사실 미국의 달러 외에는 없었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의 체제, 또 신용, 그리고 국가 이연 변수가 사실 미국은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달러의 위상은 여전히 강했죠. 게다가 1974년에 페트로달라 체제가 출범합니다. 그게 뭡니까? 페트로가 이제 원유 석유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얘기냐면은 1970년대 초반에 중동 전쟁이 또 일어나고 여기에 이제 오일 쇼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너네들은 이 석유 거래를 할 때 달러만 받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수익금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금융시장에 재투자하게 만들고 또 사우디는 뭘 받겠어요?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잖아요. 안전보장을 받는 대가로. 그럼 다른 나라도 석유 거래하려면 달러가 있어야겠네요. 나중에 이제 오펙도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페트로달라 체제가 달러를 실질적으로 그 위용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한 수가 됐네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를 떠받친 또 하나의 힘은 제조업일 텐데요. 특히 20세기 중반 미국 제조업의 황금기. 그때 어느 정도였습니까? 1960년대 황금기 뭐 어마어마했죠. 뭐 자동차, 가전제품, 비행기, 세탁고,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기존 가전제품은 사실 미국이 주도를 했죠. 뭐 거의가 메이드 인 US였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60년 전후에서 세계 시장의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금 현재가 10% 정도인데 그 정도면 뭐 자동차의 50%는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텔레비전 이런 가전도 비슷했죠. 이런 이 가전 제품의 내수는 미국 내에서는 거의 95%가 미국산이었습니다. 그렇죠. 메이드 인 USA. 또 항공기도 압도적이죠. 그래서 세계 민간 항공기의 80% 이상을 미국이 장악합니다. 하지만 이제 영원한 건 없다고. 미국 제조업도 한번 큰 위기를 맞는다고요. 그렇죠. 이제 미국의 그 산업 시스템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물건을 사는 데만 돈을 쓰지 않고 교육, 의료, 또 돈 있으면 여행 가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게 금융 서비스 이런 데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 미국 경제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게 돼요. 네, 네. 이때 누가 약진하게 됩니까? 어느 나라가? 일본이 약진하게 일본. 됩니다. 아, 자동차 뭐 이런 예. 거. 예. 그래서 60년대부터 일본의 전자제품, 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이제 급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70년대 초에 오일 쇼크도 크죠. 그래서 작고 네. 연료 효율이 좋은 높은 일본 차를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면서 네. 이제 일본의 자동차가 각광을 받고 통계를 보니까 1953년 미국의 수출 점유율이 29%였는데 53년에 29%. 예. 네. 다 통틀어서 예. 1976년에는 무려 13%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많이 떨어졌네. 예. 예.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럼 이렇게 제조업에서 힘이 빠진 미국은 어떻게 다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미국이 이 힘이 빠진 게 꽤 오래 가죠. 근데 1990년대 미국 경제에 대해 전환기가 찾아옵니다. 네. 1991년 말에 소련이 붕괴되죠. 예. 그래서 새로운 체제가 이제 들어섭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은 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내세워서 지금은 그 용어가 서서히 들리지 않지만 세계화. 이게 이제 하나의 대세가 되죠. 예, 예. 이때 정보 기술, 즉 IT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이제 미국이 세계 이 혁신 기술의 메카가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IBM 이런 이게 회사들이 우죽순 늘어나게 되고 대동하고. 예. 2000년대에 들어서 이제 5대 세계 빅테크,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지금 메타죠. 예. 그리고 이제 아마존 이 기업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자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90년대가 되면서 노동 집약적 제조 후퇴를 첨단 기술, 소프트웨어 등 기술력으로 미국이 만회하게 되고 다시 세계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항상 좀 보면 좀 되게 위기 때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면서 다시 좀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그런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미국이 탁월하죠. 네, 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미국이 이렇게 패권국이 되기까지의 역사를 따라와 봤는데 이 역사를 토대로 지금 상황도 좀 이해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 여전히 미국 이란의 충돌이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의 미국 이란 전쟁은 글쎄요, 다시 한번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번만큼 미국의 힘을 소모하는 전쟁으로 남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역사학자에게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알 수 없기 때문인가요? 한동안 지난 이후에 제가 이게 분석을 할 수 있지만은 네. 근데 사실 미국의 전쟁으로 미국 문명이 한 단계 한 단계 도약했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남북 전쟁. 또 아까 얘기했던 1차, 2차 세계대전. 그렇죠. 예. 하지만 전쟁으로 미국이 또 위기를 만만치 않게 겪게 되죠. 베트남전. 대표적인 게 베트남 전쟁 네. 그리고 2000년도에 9.11 이후에 이라크 전쟁.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미국 이란 전쟁은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의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다. 그렇죠. 네. 경제적 폐해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게 치명적인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가 뭐 고관서 정책을 펴고 뭐 이런 것과 이게 맞물려 있지만은 네. 어쨌든 동맹국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게 국제 질서의 미국의 이상을 떨어뜨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은 근본적으로 자유무역의 전통으로 세계 최강대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또 그리고 세계 질서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질 경우 네. 미국 패권은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경제적 이익이 패권에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미국의 가치, 민주주의, 네. 거기에 대한 가치와 신념 그리고 그것을 동맹국과 공유했던 것이 미국 패권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 이것이 무너질 경우 네. 이제 미국 패권은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 패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자라면 아무래도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네. 미국이 계속해서 현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역시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네. 뭐 썩어도 준치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미국이? 미국의 위상이 이게 계속해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요즘 뭐 보면 미국 위기론이 굉장히 팽배하잖아요. 네. 곧 미국이 망할 것처럼, 물론 거기에는 이제 트럼프의 그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은 또 여기에 이제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죠. 이게 큰 변수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달러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와 질서의 중심에 있는 게 미국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미국은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을 했어요. 미국의 회복 탄력성 무시 못합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미국을 보면은 이게 경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잖아요. 아마 세계 역사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렇게 연동되어서 이게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예. 네, 중국의 도전이 만만치 않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점에서 중국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연동해서. 그게 물론 이제 저의 이 때문에. 멘트는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중국이 패권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싫어하겠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예. 이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연동해서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미국은 곧 정상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래야 합니다 또. 그래야 네, 하죠, 네. 사실. 예.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나마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가치, 민주주의나 뭐 인권 등 그런 면에서 미국이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예. 자, 미국은 어떻게 좀 상대적으로 좀 단기간에 제1의 패권국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미국사 전문가 김봉준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고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